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오늘 석방된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 시장실 목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폭로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처음 치러지는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목요일 밤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대결에 나서는데요.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용산시대 상징인 출근길 약식회견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 여파인데 윤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이유로 회견을 중단한 것은 처음입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란 이야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야권의 국조 요구를 거듭 물리쳤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정범 용산소방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1차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두 달 새 가장 많은 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4주간 사전 예약 없이 대량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29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앞두고 막판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전이 열릴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약식 회견 자리는 현재 가벽으로 막힌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약식 회견 중단 결정이 언제 내려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MBC 기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사태란 그저 설전이 아니라 퇴장하는 대통령 뒤에다 소리치듯 질문하며 분탕질을 시도한 기자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약식 회견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지금으로는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이유가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MBC를 정면으로 비난했는데요.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등을 돌려 더는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때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되물었고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통령이 가시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몇 분 동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식 회견 자리에 가벽이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비공개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와 총리 주례 회동 등을 소화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대통령이 들어서는 통로, 그러니까 약식 회견을 하던 자리에 가벽을 설치해서 완전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건 어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기자단은 당시 외신들도 와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영상을 송출도 보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때문에 이 가벽 설치 또한 MBC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직접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약식 회견 중단에 이어서 후속 조치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추가 징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식 회견을 중단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한 적이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뒤 그 기간에도 중단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3.4%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2주차부터 30%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오간 외교 행보에도 지지율 반전을 꾀하지 못한 건데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전용기 배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오늘 새벽 출소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를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특히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의 지분이 있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남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석한 게 바로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법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 구속기한이 끝나 1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남욱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곧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마침 오늘은 남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검찰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에 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느냐고 검사가 묻자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를 말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시에는 선고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머지는 형들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며 여기서 말한 높은 분들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전달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경위와 정 실장 등에게 술값 같은 접대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2년 4월엔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알려진 배모전 기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서 김만배 씨에게 건넨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자 당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갈 몫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다만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다만 법정 밖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경선장은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태도 바꾸신 이유는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변호사뿐만 아니라 역시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구속기한이 끝나 오는 24일에 석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일당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추가 폭로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피의자 추가 입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인 조사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 오늘 오전에 출석했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5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출석에 앞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면서도 기동대 투입 요청은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그로부터 31분 뒤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참사의 1차 책임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상황실장에게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상황을 알게 된 건 밤 11시쯤이었다며 일부러 늦게 대응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참사를 이미 알았지만 조치가 늦었던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보고서에 기재된 도착 시간 조작 의혹 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소환됐는데 특수본이 근무지 이탈 의혹도 들여다본다고요? 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이 전 서장보다 1시간 앞서 특수본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최 서장에게 취재진 질의가 잇따랐지만 최 서장은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며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방 대응 관련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조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2차례에 걸친 공동대응 요청에도 부실 대응하고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는데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소방서가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안전근무조 근무지를 해밀턴 호텔 앞으로 정했지만 최 서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180m 떨어진 이태원 안전센터에 머물렀다는 의혹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근무지에 배정된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고 CCTV, 휴대전화 위치까지 확인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특수본은 이번 주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앞서 한 차례 불렀던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러 기관이 참사 원인에 얽힌 만큼 각 기관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일단락되면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추가 입건을 통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지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판단해본다는 방침입니다. 참사 당일 윤익은 경찰청장의 행적과 관련한 논란 역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건을 통보했지만 이첩 결정 전까지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고발인 조사 시점을 조율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헬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 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다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업무상 봤을 때 치사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특수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장관 고발건을 수사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3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전 11시쯤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됐고 오는 24일부터 60일 동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내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는 24일 본회의에 계획서를 상정해달라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국조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3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났고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 보고
공은 다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돌아갔는데요.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회동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에 주말 동안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선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랬듯 이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정 실장의 개인 비리 사건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당이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시기를 두고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오늘 오후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 요구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을 예고해서 오늘 소위에서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오늘 남욱 변호사까지 법정에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안전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작심 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천화동인 1호가 이제 누구 것이냐는 사실 대장동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화동인이 1호에서 7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한 4천억 가져갔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천화동인 1호거든요. 그게 한 1,200 이상 가져갔어요. 그런데 천화동인 1호 자체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장동 특혜를 설계를 할 때 1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금을 몰아줬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수익금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제 김만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또 녹취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분 것이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뭐 대표냐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뭐 야당 여당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뭐 정민영 그런 변호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뭐 야당이나 아니면 뭐 김용부 원장, 정진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 거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사람이 이제 진술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재명 대표 측의 천화동인 1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천화동인 1호에서
1200 정도 가져갔어요. 그럼 그중에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24.5%를 이재명 대표 측, 물론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부 원장 것이다고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이 정말로 이재명 측근이랄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결국 대장동 자체는 그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천화동의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굉장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거든요. 네. 당시에는 선고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돼서 조사받으면서 정신도 없었고 또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술 번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욱 씨의 진술의 요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 석방됐어요. 또 남욱 변호사 또 석방 오늘 새벽에 됐죠. 24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술 자체가 사실은 그전과 지금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뭐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할 때 왜 전에는 이렇게 진술했고 왜 말이 달라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때는 그랬다고 사실들 얘기 어려웠어 이것과 가지고만 되지 않고 굉장히 권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 대선의 어떤 영향 이런 거에서 그때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있을 거고요. 그 명분이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말의 신빙성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비롯해서 김용부 원장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범죄 혐의가 지금 관련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하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거든요. 대장동 유래, 성남 FC, 또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 자체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김용부 원장이 이제 8억 4,7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그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 이제 정진상 씨와 관련해서는 뇌물, 부정후 술의 처사, 돈 받은 다음에 부정처사 후 부정처분으로 술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뇌물과 관련된 물에 돈과 관련된 게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진상 씨나 아니면 김용부 원장이 이건 이재명 대표 상관이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아니면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없죠. 단절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루트를 또 제3자의 어떤 진술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정진상이나 김용이 말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랄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랄지 유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은 정진상, 김용 말고도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질 부분은 아니다. 검찰이 아마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초지 일관이죠. 검찰의 수사는 이제 조작 수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규나 남욱이랄지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 이전에 녹취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에 보면 결국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욱이랄지 유동규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김만배랄지
이제 이런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이라는 걸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신빙성을 탄핵해야만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기소가 된다면 또 기소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남욱 유동규와의 어떤 1대1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조사도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뭐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그 장관 집무실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민 장관에게 뭐 법적인 책임을 앞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법적 도의지 책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인 책임은요 굉장히 좁고 엄격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날 참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보고를 정시에 받고 그다음에 조치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참사 예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경찰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애견 간섭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만약 물린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역대 참사에서 이 행안부라든지 주요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형사처벌받은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해경의 고유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도 굉장히 늦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책임자들이 사실은 어떠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그런 의무를 해야 할 그런 직무상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변론을 하고 단지 이제 고유직 임원이고 더군다나 어떤 보고 자체를 늦게 받은 상태에서 어떤 임무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행안부 자체가 재난안전 책임,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 조치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의무와 직무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이태원 사태, 사망 희생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용산서장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뭐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용산서장, 또 용산구청장까지는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높게 올라가면 이제 서울경찰청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용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동대를 투입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책임이 뭐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가능성이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측면을 엄격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적에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면 굉장히 비판이 있을 거예요. 결국 꼬르자리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나 추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가능성 또 이상민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을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에 나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에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리 여사와 딸의 모습이 등장하는 새로운 사진을 추가한 화성 17형 발사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뒤에서 딸을 안고 함께 모니터를 보는 모습과 함께 김 위원장이 찬물을 안으며 격려하는 모습, 또 딸과 리설주 여사가 손뼉을 치며 바라보는 장면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영상의 마지막 장면도 단체 사진을 찍고 환호를 받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었던 그제와 달리 김 위원장과 딸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걸어가면서 군인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일몰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를 대체한 주 52시간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바뀌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아마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뭐 채용을 하거나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만큼 그만큼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금액 뭐 차익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득이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103만 9,6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은 물가 변동을 포함해 계산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기준소득은 1% 줄어든 113만 1,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략 12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사막에서 펼쳐지는 첫 겨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길 축구 해설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4년마다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목요일 첫 경기 이제 우루과이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접 비교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2002년도 월드컵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상하시는데, 그렇죠. 4강 진출 신화. 예. 그렇죠. 그때도 저도 이제 2002년 월드컵 중계진에 합류해서 했었는데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그때에 비해서 많은 진화를 했죠. 근데 우리 대표팀만 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많은 진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 예를 찾아보신다면 일단 2002년 월드컵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 나간 선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내 리그에서 대체적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보시면 어마합니다. 해외파 많죠. 해외파 많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김민재 선수 지금 뭐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또 기대치가 높죠. 또 벤투 감독이 지금 4년 동안 감독직을 했기 때문에 조직력이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작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게 손흥민 선수가 언제부터 나갈 수 있을까였는데 언제부터 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안아골절이라는 게요. 선수가 혼자 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축구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부딪혀야 되고 몸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발 출장은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경기. 네, 첫 경기예요. 그래서 아마 후반 교체 출장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전망 딱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손흥민 선수 본인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의 인터뷰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세 번째인데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보다는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실력, 뭐 능력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번 월드컵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만 해준다면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서 차지하는 그런 존재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신 보도가 더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 부상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외신은 더 난리예요. 손흥민 선수 볼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상대의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들이 공격 가담할 수 있는 것을 저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 어떤 강팀을 만난다 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우리 공격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손흥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후반 교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전서부터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포르투갈전에는 선발 출장 뭐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마스크가요. 현지 언론 그리고 팬들에서 굉장히 큰 화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 언급을 했는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되게 좋은 재질로 이제 카본으로 이제 엄청 가볍게 또 얼굴에 찼을 때 엄청 단단하고 어느 정도의 충격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질로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서 또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유분은 충분히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차보면서 어떤 거가 가장 편한지를 잘 선택해서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볍다라고 하는데 카타르 현지 굉장히 덥잖아요. 덥죠. 그냥 뛰어도 더운데 카본 마스크 경기에 얼마나 영향 미칠까요? 일단 저도 선수 시절에는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쿠웨이트를 일이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이 카타르가 기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절정의 컨디션을 나타나기 조금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제 3골, 4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잘 뛰어야지만 함께 뛰는 선수들 특히 공격수 중요한데요. 조규성 선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황의조 선수가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벤투호에서는 이 황의조 선수를 주축으로 전방 공격수를 이제 이루었었는데 지금 폼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규성 선수에게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K리그에서 또 득점왕도 차지했고 조금 전에도 그 뉴스 인터뷰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차 있고요. 컨디션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벤투 감독이 그동안 줄곧 써왔던 황의조 선수를 대신한 조규성 선수의 깜짝 선발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희망사항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빨리 회복해서 출전하길 바라지만 만약에 못하는 경우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규성 선수 선발 출장, 그다음에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킬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그동안 이제 고집스럽게 이강인 선수를 이제 쓰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명 이 벤투 감독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폼이 팀에서 선발 출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팀의 선발이 좀 꺼렸었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장을 안 시킨다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넣고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 넣고 그다음에 황의조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 카드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우루과이 또 그다음 주 가나 있고 포르투갈 있잖아요. 그 세 경기 전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1승 1무 1패였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독주 체제를 갖추면서 다른 팀들이 승점 쌓는 걸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16강을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 경기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요. 승점 1점 이상만 우리가 확보만 된다면 그러면 가나전 이기고 포르투갈은 2승하고 나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무승부하고 그래서 1승 2무 정도로 우리가 16강 진출. 뭐 이렇게 세상의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외신 보도는 조금 너무 각박해요. 그렇다면 거의 우리가 한 3위로 탈락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많은데 사실 축구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고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는 것은 강팀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루과이, 포르투갈도 쉽지 않은 조별 예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관심이 높은 게 메시, 호날두가 과연 만날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결승전이 아니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조가 이제 예상대로 한다면 아르헨티나는 이쪽에서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독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서 올라와야 지금 결승전에서나 둘이 만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트로피 누가 어느 나라가 가져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요,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근데 그게 참 우리가 또 만약에 조별 2위로 통과하면 브라질을 만나야 돼요.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이번 대회 우승 강력한 후보다고 하니까
근데 또 토너먼트전 들어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공은 둥글고 또 이변도 항상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김대기 해설가님이 손흥민 선수가 우루과이전에 후반에 출전해서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기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계량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정기석 단장 브리핑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더라고요. 네, 정기석 단장은 11시 중대본 브리핑 서두부터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량 백신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면역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는 치사율에서 독감의 2배고 사망자 수는 100배가 넘는다면서 독감 접종률은 77%인데 훨씬 더 위험한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않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새로운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계량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계량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뒤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 심근경색은 52%,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발생 확률은 62%나 줄었다는 겁니다. 정 단장은 독감 백신도 부작용이 있는데 맞듯이 코로나19 백신도 특히 고위험군은 위험을 감수해도 맞을 가치가 있다면서 고위험군 예방 접종률이 오르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면 사망자를 30%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3,091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14명 더 늘었습니다. 9월 21일 이후 2달 사이 가장 많은 환자고 지난주 평균 환자 수보다 70명 가까이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이 추세라면 겨울 재유행 정점 때 하루 사망자가 200명까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해결책은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막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예약 없이도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포근했는데 오후 날씨 어떻습니까? 네, 겨울이 다가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16.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았고요. 경주는 21.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무려 8도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면서 활동하기 좋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내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속에 전국에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내륙에는 5mm 정도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고 6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며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예상되는데요.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또다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오늘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차 진술 때와 다른 진술을 하면서 폭로전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24일 목요일 석방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이 대장동 검찰 수사를 놓고 더 날을 세우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했고,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두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 남욱 변호사의 오늘 진술 번복, 폭로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킹맨으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김만배 씨 석방도 얼마 남지 않아 폭로가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욱 변호사도 석방되자마자 이제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의 강도 높은 압박 수사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당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또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좀 대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차원의 대응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준 교수님, 만약에 검찰의 소환에 이제 불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불응하면 또 체포영장 청구될 것이고,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아닙니까? 전국이 굉장히 얼어붙겠는데요. 그렇죠. 뭐 소환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당 차원의 대응이다라는 말에 이제 동의를 하지만 네. 여기에 일부 함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진상 구속된 실장이나 예. 김용 뭐 이렇게 부위원장이나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걸 가지고 지금 구속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거기에 대장동 경선 특혜 자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은 그러면 더더욱 어려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경선이라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뭐 상대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당장 뭐 이낙연 뭐 전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은 분리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를 선출했을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제 말은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죠. 2014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2015년, 지금도 남욱 변호사도 2015년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민주당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이걸 지나치게 당 차원에서 물론 이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민심은 그렇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냐라는 부분하고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보면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응답이 더 높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고육책으로 지금 당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뭐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자 소환 있죠, 체포영장 있죠. 만약 구속 이 각각의 단계마다 결국 민주당이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내년은 이제 총선을 맞이하는 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위기다. 그러니까 더욱더 좀 슬기로워 지혜로운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중도층이나 이제 MZ 세대는 정당한 수사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가 높아요. 네. 여론이.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뭔가 혐의가 드러나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가 되기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거 정치 단합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거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는 것이 지지층의 또 주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지층들은 그렇게 주문하는데 나는 지지층의 생각과 달라서 마음껏 수사를 하고 나는 지금 당과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근데 당내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측근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지지층 내에서의 다수의 여론은 이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네. 정치 탄압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당의 차원에서는 당 전반적인 차원 또 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론이 상당히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전되고 혐의가 밝혀지느냐에 따라 지금으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적 운명, 정치적 운명이 위태롭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좀 더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지금껏 또 표명해 왔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 큰일 나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구분해서 대응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지도자다운 결단은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해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표직위에서 물러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저는 조홍천 의원이 지적한 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책임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전 참사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직접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이라는 거는 법적 책임도 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검찰 영장에 나와 있는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돼야지 그게 이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정부 여당을 해서는 책임을 지란 말만 계속하고 자신들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일까? 지금 문제는 정치는 자기 지도층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거는 모든 걸 덮겠다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덮어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고요. 오늘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검찰 독재 정권에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감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면은 아마 유감 표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고 정진상 실장도 본인은 완강히 부인해요.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검찰에서는 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측근이 구속됐으니까 유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검찰의 수사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공동운명체니까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여론에서도 상당히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한치라도 정말 반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강한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맞서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재판 진행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이나 그리고 정지상 실장이나 일단 기소가 되고 만약에 재판을 받게 돼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좀 국면이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그 국면에서도 지금 정진상 실장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김용 부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김용 부원장과 또 정진상 실장과 불법 혐의에 대해서 밝혀진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쌍대성, 쌍방울, 대장동, 성남FC.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심에라도 유죄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입장이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럼 김현중 교수님께는요. 이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가지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대장동 특혜 비리와 관련된 게 현 정부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됐나요? 지난해 9월, 지난 9월 대선 예. 후보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경쟁했었던 후보 측에서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예. 지역신문 통해서.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각각의 말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용학 회계사가 동일한 거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이 얼만큼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를 보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1호에 대한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용학 회계사도 얘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예를 들어서 시장 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죠. 그건 아니다라든지 단 1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있다면 내가 정치적인 나름대로 자리를 걸겠다라든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야지 맞구나 이게 정치 탄압이냐 정치 예를 들어 보복이냐는 거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나름대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점상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아마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관련돼서 1심 판결이 아마 내년 상반부에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가 보통 1심 판결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뭐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그대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또 당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 시점은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시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귀국을 언제 할 것이냐. 귀국을 해서 일성이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다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나름대로의 내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시작일 뿐인 것이죠.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진솔하게 입장 표명도 하고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법 위반 관련 혐의가 됐든 대장동 관련 혐의가 됐든 또 성법 위반 혐의가 됐든 결국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두 분 다 같은 예측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일 것이다. 또는 관련된 수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쏟아지는 수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심정적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직전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 국면에서 저항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YTN에서 강조하듯이 구체적인 혐의가 나올 때 결국은 검찰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그 진술이 1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년 전에는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세 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남욱 변호사가 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 또 하천 대유 대주주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목요일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니까요. 김만배 씨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었죠. 지난 5월 11일 날 첫 도어 스태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이어왔는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문제 등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엇가 가짜뉴스인가요? 또 뭘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난동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이죠? 편의 제공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이것 또한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졸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언론 인식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보다도 더 옹졸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식, 언론을 취사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론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되겠어요? 네,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에 대해서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은 평가하세요? 도어 스탬핑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언론과의 관계가 그걸 넘어서 만남이 굉장히 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국민의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중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즉흥적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쓸 수가 있었는데 벼랑간 딱 끝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도어 스탬핑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일 하는 도어 스탬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서 도어 스탬핑에 버금가는 식의 질문도 받고 더 나가서 더 집중적으로 국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갖겠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MBC 기자와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비서관과의 다툼이 원인이 돼서 도어 스탬핑을 만약에 딱 중단했다는 것은 너무 시각이 좁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좀 총체적으로 국민 소통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변화를 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안 없이 잠정적 중단. 즉흥적인 이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저는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소통 참사죠.
왜냐하면은 도어 스태핑이 누구를 위한 도어 스태핑이었을까요? 예. 국민을 위한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국민이 용산 대통령실에 그 기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네.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질문도 있을 테고 굉장히 혼쭐나는 질문도 있을 테고 다양한 국민들의 질문이 전달될 겁니다. 그런 난감한 그런 질문도 있을 테고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더 의연하게 유연하게 달갑지 않은 질문도 있죠. 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MBC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대응 방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일까요? 네. 저는 더 합리적이고 더 합법적이고 더 유연한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네. 듣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때려진 감이 있지만 뭐 참 잘한 결정이다. 도어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이 돼야지 문제를 매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를 갖는 예. 것도 가장 좋고요. 아마 이제 그 박영진 의원이 이제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아시잖아요. 트럼프와 그리고 CNN 기자와의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끌려 나갔죠. 네. 그리고 아예 출입을 아예 그냥 박탈시켰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죠? 법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귀시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도어 스탬핑을 만약에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 안 했나요? 저는 제2제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결국은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예. 누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벼랑간 아무런 대안 없이 중단해버렸을 때는 이거는 감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가 매일 하는 도어 스탬핑은 보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다 가져가니까 오히려 이것을 매일 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기자와 만남을 하는 거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라는 게 정리가 되면은 더 많은 그 학습을 하게 되죠. 네.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그 대답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너무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현안을 가지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다른 형태로 국민 소통하는 거는 맞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그 나름대로 현안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딱 중단했지만 그 이후에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보다는 먼저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단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중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이 즉석 간담회 네. 도어 스태핑이냐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법이 왜 안 나올까요? 지금의 도어 스태핑은 도어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보고 있노라면 1분 30초 동안 간담이 서늘해요. 오늘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 간담회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어 스태핑이냐 아니면 기자 간담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있는 한 30여 명의 기자들을 정말 내가 잘 모셔야 되는 우리 국민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대통령실 용산 기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소됩니다. 여러분 국민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는 어떤 질문도 제가 시간을 밤을 새서라도 대답을 해드리고 제가 그 마음을 읽어서 해법을 생각해내고 짜낼게요. 제가 못하면 대통령 사람들 모든 집단 지성을 모아서도 해낼게요. 그 태도만 보이면요. 지지율이 저는 당장 2주 안에 15%포인트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실 추가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금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이제 내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내지 않고 있어요. 뭐 요청 열었는데 여전히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조사가 미흡했을 경우에 지금 여당의 입장도 무조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 하면은 저는 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국정조사라는 거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누차 강조를 하지만 예. 미국에서 하는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 청문회에서는요. 뭐를 가장 강조하냐면 예. 자 앞으로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제소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은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정조사의 기본적이고 처벌은 특검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예. 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한번 조사 결과를 한번 보자.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또 국정조사를 저렇게 또 강화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블랙홀이 돼서 가져가고 민생 생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예, 예. 근데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민생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일종의 전론발의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정조사의 기본적 목적을 과연 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3당도 이제 이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예.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24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야3당이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김진표 의장도 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 여와 야가 있는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기능이 있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귀를 기울이듯이 여당에서도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조영원 대표가 국정조사도 열어두겠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든 아니면은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이든 국정조사 우리 안 해. 그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막아버린다면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머리를 맞대라는 겁니다. 그럼 국정조사를 해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들을 또 해소해가면서 어떤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로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정조사가 아닌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국정조사가 될까, 이 머리조차 맞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예요. 네. 여야 대치 정국이 6개월째 계속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뭐 대선 내 연장선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국정조사 관련돼서 의회 쪽에 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야당만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저는 그거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버티기 작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럴 경우에 나름대로 왜 국정조사를 하지? 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됐을 때는 우리는 국정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 이야기를 야당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근데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서로가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국정조사 예를 들어서 명단 제출을 하라고 그러고 서로 지금 밀리면 안 된다는 걸 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결정에 과연 국민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7년에 4배에 가까운 정도로 급증한 건데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면서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고요? 네,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30만 7천 명, 고지세액은 7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인데요.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입니다. 고지세액은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고지 인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31% 급증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33만여 명이었으니 5년 만에 3.7배나 급증한 겁니다. 세액은 2017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 적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23만 명, 세액으론 2,498억 원인데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50.3%,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1세대 2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44만 원 줄어든 108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9조 원에 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인하나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국민 부담이 더 늘지 않도록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134만 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5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746조 3천억 원의 60.7% 수준입니다. 서울이 247조 2천억 원으로 33.1%를 차지했고 경기가 23.3%, 인천이 4.2%였습니다. 서울의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준공 40년 가까이 된 강남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높이 제한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재건축 사례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1983년 준공된 대치 미도 아파트 신속 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안을 통한 대규모 재건축은 이달 초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미도 아파트 재건축은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치 미도 아파트는 면적 19만 5천 제곱미터에 2,400여 세대를 갖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과 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서 한때 대치동의 대장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미도 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로 건축됩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됩니다.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음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된 셈입니다.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부는 신통기획발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침체 국면의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영어 듣기의 음질이 불량했다는 의견이 100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했다는 지적이 17건, 동아시아사 10번 문제에 대한 오류 제기가 11건 올라왔습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안건을 검토해서 오는 29일 5시에 확정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개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광화문 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붉은 악마가 낸 광장 사용 신청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붉은 악마 측에서는 오는 24일과 28일,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 사용을 신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거리 응원전은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직후 축구협회가 광장 사용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신청과 관련해 붉은 악마는 숱한 고민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며 하늘빛이 다소 흐려졌지만 날은 여전히 온화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6.2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6도가량 높았는데요. 절기소설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에 눈 대신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내륙에는 5mm 정도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최고 6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대구 9도, 강릉도 9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날이 쌀쌀해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2차 대전 중 런던 대공습 때도 국민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축구를 계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 축구 경기는 22년 만에 개최되는 거고요. 이번 축구 경기로 주 예산안이나 아니면 주 정책 가지고 양보를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 진팀이 통 크게 양보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예. 아무튼 뭐 그것도 좋고 오늘 또 경기가 끝나면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 주최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또 축구협회장. 정 회장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합이구나 축구. 아니. 또 이달에 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24일 날 첫 경기 우루과이랑이고요. 그다음에 가나, 포르투갈 이렇게. 가나도 만만치 않대. 손흥민이가 뛸 수 있대요. 그건 극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우리 축구연맹 회원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대표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았어요. 일본 가서 나한테 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올 그래야 성사가 됐어. 그래서 말이야. 민주당 당대표가 안 나오면 실격이요. 대표가 안 나오는 팀이 어디 있어? 대표팀에. 맞아.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